이 아빌파, 이 랩쇼를 아빌파 20ml도 상당히 과용량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래도 비교적 채소 유지 용량을 갖다 먹고 있는데, 이 1번 사례 같은 것도 2번 빼놓고는 전부 과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겠다. 오늘 이제 얘기하는 주제는 보면은, 우리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신보건, 상담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복지사 선생님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대해주면은 이 클라이언트들이 더 정상적인 생활로 나아가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오늘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시긴 한데, 항상 그러더라도 이야기는 전부 다 채소 유지 용량 약물로 다 기착된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채소 유지 용량을 찾아내는 이 개념을 보면, 원래는 정신과 교과서에 이 채소 유지 용량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냐면은 약물 부작용 중에 지연성 운동장애를 설명하면서, 지연성 운동장애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고 심하면 신체 장애인처럼 살아가고 한 50%에서나 평생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성, 천천히 나타나는 운동장애,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몸이 삐딱한 그냥 살아요. 하루 종일 이래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몸을 흔들어대는 사람도 있고, 혀가 들락날락 끓는 사람도 있고, 이 과용량을 오랫동안 복용하면은 더 잘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지연성 운동장애는 나타나면은 정신과 의사가 빨리 클로자핀이라는 약물로 교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안 시켜줬다가 그대로 진행돼서 평생 장애인처럼 살아가면은 정신과 의사가 소송을 당하면은 막대한 배상을 하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외국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신과 선생님들은 너무 겁이 없어요. 이런 용량, 이런 용량, 이런 용량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성 운동장애가 오는 확률이 한 10% 정도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신세대 약들이 좀 덜 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그러더라도 이 문제가 왔을 때 약을 빨리 교체해주지 못하면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불행이 되고, 50%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지금부터 자꾸 몸이 자꾸 이렇게 막 기울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똑바로 보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연성 운동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에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최소한 3개월, 늦어도 6개월마다 더 줄이는 시도를 해봐야 한다. 이게 지연성 운동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 유지 용량을 갖다가 찾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언급이 거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의 항정신병약물의 제일 우측에 있는 채소 유지 용량을 그 앞에 제가 경험적인, 제가 써붙인 겁니다. 제가 한 35년 동안 일을 했더니 이 정도 용량까지 줄여봐도 되더라. 최소한 이 정도 용량까지는 줄여보면은 약물로 인한 피해나 부작용은 거의 없다. 실제로 이 미스펜 6일 정도를 먹으면은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뭐 집중해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보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건성으로 돼요. 대충대충 넘어가요. 이 솔리안 600, 프리타핀 100도 이게 적은 용량이 아니에요. 보통 솔리안 남자들이 한 200ml까지는 시도합니다. 여기 제가 솔리안 보면은 암술 솔리안 채소 유지 용량을 50에서 300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여성들은 한 50kg밖에 안 되는 여성들은 50ml까지도 내려가도 100ml짜리 달랑 바다를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약을 잔뜩 먹고 살이 막 쪄버렸어요. 원래 키가 크시네요, 그 여성분이. 정신과 치료받기 전에 몇 킬로였습니까? 70kg 안 됐던 것 같아요. 69라고 봅시다. 갑자기 정신과 약 먹으면 살이 많이 찌는 부작용이 옵니다. 이분은 원래 몇 킬로였어요? 살이 2번분? 체중이? 정신과 치료받기 전에? 최근이어가지고 한 5kg 정도. 한 65에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쪘습니다. 그죠? 여기 정신과 치료받기 전에 원래 몇 킬로였죠? 70. 70.
보통 몸무게 뭐 30% 이상. 여기는 몇 킬로였죠? 치료받기 전에. 한 52kg. 이런 비만의 문제도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여기에 자세히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소 유용량을 갖다가 찾아내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대부분 조현병을 앓는 사람이 20세 전후에 젊은 친구들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대학교 갓 들어간 사람들이 반이 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약을 많이 먹으면은 뭘 자기 일을 해내지를 못해요. 그 대학을 다니면 전부 낙제예요. 그래서 아니 좀 약을 갖다가 줄여봐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도 자꾸 줄여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되풀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줄이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이 없고 자기 원래의 학습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게 다 가능한데 의사 입장에서는 나한테 오고 있는 동안에 거기 세 번째 칸에 적정 약물 용량이 아니라 이게 치료 범위 약물 용량입니다. 이 번역을 잘못해놨는데 세라피틱 윈도우라고 그래가지고 치료 범위 약물 용량입니다. 처음에 제가 입원하자마자 이 범위 용량을 줍니다. 이 범위 용량을 주면은 다 좋아져요. 다 좋아지면은 그 뒤에 설명해 놓은 거 보시면요. 2페이지에 1번에 나옵니다. 치료 범위의 적정 약물 용량. 이 범위를 쓰면은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다 좋아져 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한 4주에 걸쳐서 한 달, 1개월 동안에 보통 7, 80%까지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쏠리 안 입어나면 200을 줘요. 그 다음에 한 이틀 있다 300 주고 400 주고 빨리 안 좋아지네. 600 주고 딴 것도 주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 용량이 도달하라고 하면 이제 좋아졌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은 약을 올리니까 좋아지더라는 이 느낌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은 약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 거꾸로 오자마자 이 솔리아 600, 800ml 줘버려요. 첫날부터 줘버려요. 주고 잠 푹 자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줘요. 그럼 저는 입원하고 나서 2, 3일만 지나면 벌써 이거 800 안 먹어도 좋아졌을 것 같은데 한 하루 이틀 만에 그냥 600을 그냥 내려요.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400을 내려요. 그 다음에 300, 200 태어날 때는 200짜리 달랑 하나이거나 아니면 여자들의 경우에 100ml짜리까지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해서 되풀이 하다 보니까 약 줄이는데 인색한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특히 일본이나 사본 같은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기관에 와가지고 데이케어, 그러니까 데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인류대학을 다녔는데 원래 공부를 잘했다는데 집중해서 뭘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같이 우리 정신보건 상담원들이 2개월, 3개월 지내다 보면은 저 아이도 약이 내려가면은 안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정신보건 상담원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약을 더 줄일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런 사례를 놓고서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에도 강의를 해보면 질문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반도 안 따라와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믿고 따랐던 주치의가 다 있습니다. 주치의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들은 얘기를 주치의한테 가서 했다가는 뭐라고 느꼈습니까? 그 인간은 원래 웃기는 인간이에요. 솔장 나왔다 그러더니 얼마나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지요. 말만 해도 너무 잘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가지 마. 이래버려요. 제가 욕먹는 건 괜찮습니다만 약을 이렇게 600ml에다가 이렇게 먹던 사람이 여자분이 한 200ml 먹고도 괜찮다면은 생활의 질이 달라져요. 여기 와서 프로그램 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집중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책을 읽고 이것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서울의대 후배였는데 성당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본과 1학년 때 성안디라 병원에 3번을 연달아 입원했습니다. 성안디라 병원이 아니면 이제 가톨릭 성모원에 입원했습니다. 3번을 연달아 입원하는데 그 약을 먹고 그 약을 먹고 그냥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 납치한 상태에서 저한테 왔는데 그때가 2월 한 7, 8일경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월이 채 3주도 안 남은 상태에 왔는데 크로프로마틴 300mg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는 하루에 9시간, 10시간 잠을 안 자고는 배기를 못해요.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졸려요. 그때가 학생이 깨있을 때는 맨날 졸리고 잠은 9시간, 10시간씩 자야 되고 납치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을 안 먹어보니까 원래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공부가 되는데 그게 불과 2, 3개월밖에 가지 못해요. 또 재발해가지고 또 입어가. 이걸 격퇴 해가지고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리스펜이라는 약을 1mg만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3월달까지 시간도 얼마 없는데 나빠지면 입원하기 포기하고 입원해가지고 한 달 정도 입원해가지고 약물 조절하고 내년에 다시 합시다. 그렇게 그 친구가 리스펜 1mg만 먹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그때부터 4년 동안 내리 서울대 졸업하고 지금 안과 정리수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약물의 채소 유정이라는 엄청나게 사람의 질을 달리하는데 이런 가용량을 먹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얘기를 해도 오늘 얘기 들으면은 오늘 여기 얘기하시는 분이 한 2분 이상은 이제 다시 안 와요. 왜냐하면 주치한테 가서 얘기해보면은 틀림없이 관행탕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환자도 안 보고 인터넷에서 얼마나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내 자식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병인데 약물에 의해서 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히 정신은 돌아왔습니다. 헛소리 하던 것도 없어지고 대화해보면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입원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걸 반도 안 먹어도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먹고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한참 성장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다음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조현병이 없어도 피인데 놀고 먹고 게임이나 하면은 그 자체로서 이미 5년, 10년 세월이 흐르면 피인이 되고요. 주변에 다 피해주는 사람이고 자기는 생산적인 경제활동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결국 부모 형제를 다 힘들게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조현병이 다 그런 병이냐고 그러면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어디다 두시냐 하면 내 자식도 다른 환자들처럼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살 수 있다는데 이 약을 이렇게 먹고는 절대로 시집가가지고 아들, 딸 낳고 못 살아요. 심지어는 약을 이렇게 주는 선생님은 시집가지 마세요. 임신하지 마세요. 기왕하면 어떡하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카페에 오시면 뭐 조금만 올릴 수 있어요? 조금만 여기 글 5개 중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사례형 22번 71명째 건강한 아기 출생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78명이에요. 자, 다 같은 조현병인데 약을 2번 빼놓고는 나머지 3분은 만일에 여자라면 전부 다 시집가지 마세요. 기형아 문제 있습니다. 아기 낳지 마세요. 연애나 하고 사세요. 그렇게 조언하는 주치의입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나 같은 환자를 넣어서 재발을 감소하더라도 줄인 데까지 줄여봅시다. 줄여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줄여서 성공을 하면은 시집도 가고 아기 낳는데도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채소 유정약을 먹은 사람이 제가 이 일을 35년 동안 했더니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78명이에요. 그럼 시당초 의사에 의해서 이 약물 때문에 약을 이렇게 많이 줘놓고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딸이라도 임신하는 소리 못해요. 그런데 채소 만일에 이분이 솔리안 100mg만 먹고 괜찮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200mg만 먹어도요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약물로 인해가지고 비만이 심하게 왔던 사람들도 다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채소 유정량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우리 정신보험 상담원들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기 오는 클라이언트가 10명이 있다면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원래 그 사람의 기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지속적으로 쳐다보면서 연구하면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10명에 한두 명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10명도 다 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명이 된다는 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일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저한테 와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을 못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은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아요.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학생인데 약물에 의해서
몽땅 다 낙제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때 개설에서 낙제하던 의과대학 학생을 붙잡아가지고 최소유 용량 찾아가지고 4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4명 있다고 그 빨간 책 서원에다가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실제로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의사선생님들 거쳐가신 분들을 보면 10명이 나와요. 그 중에 지금도 한 10명 가까운 사람들은 뭐 필요가 있을 때는 저한테 얘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약을 먹어가면서 정상적인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보호 상담원들도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걸 보시면 길이 보이는데 여기 사례 용 11번이라고 지금 적어놓은데 제도 현상이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 모두 다 아는 정신과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정신과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사회나 회사에서나 모든 일이 돌아가는 게 쳇바퀴처럼 돌아가서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어떤 진전된 발전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한 사람을 붙잡아서 이 사람이 약을 최소 용량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거기에 따라오게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제도화 현상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 한 80% 이상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비난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그러고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뭐 78명이 있다 이러면 나는 30년 동안의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여자한테 약 먹으면서 실 가서 애 낳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에다 이상한 글을 올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의사가 있다고 오늘 여기 강의 듣고서 이 약을 먹는 사람이 자기 주시하는 의사한테 가서 묻습니다. 무슨 그 교수들 치의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 원래 잘하는 척할 뿐만 아니라 아주 책임있는 소리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기왕을 놓으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럽니까? 하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어떻게治療를 했다는까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왜? 정신과 의사가 이거를 하면 이런 거 보고 나 후배들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저기다 쭉 적어놨습니다. 모든 약물들이 여기 있는 적혀있는 모든 약물들이 미국 식약청에서부터 임신과 수유 중의 약물이라는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A, B, C, X 등급이라고 매겨져 있어서 X 등급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임신 초기에 꼭 필요한 약은 사용해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소 유용량을 쓰다 보니까 기형아 확률이 약을 안 먹어도 2%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78명 태어나는 동안에 한 명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개 다 이 약물들이 전부 B, C, D 등급입니다. CD 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유지 용량을 꼭 필요한 만큼 복용하는 사람들은 임신과 그러니까 태아가 태어나는데 건강한 애가 태어나는데 별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정신과 의사의 일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루 이틀이 좋아집니다. 일주일 이내에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 약을 제가 보통 일주일이면 20%에서 30%씩 팍팍 줄입니다. 줄이다 보면은 처음에 입원할 때 얼굴 표정도 없고 그냥 뭐 밥도 안 먹으려고 잠도 못 자는 사람을 잠 푹 재워서 좋아지게 해놨는데 뭘 잘난 척 한다고 한 2, 3주 지나가니까 환자가 돌 나빠져 버려요. 실제로 약을 줄이다 보면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다 또 개강병동까지 보내려는데 돌 나빠져가지고 또 폐쇄병동으로 또 올라갑니다. 자,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나 보호사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실제로 피곤한 일들이 생겨요. 내가 큰 병원에 어디 가서 책임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은 어떨 때는 저 건강상태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 피곤해서 못하겠다. 좋아지게 해놓으면 좀 그대로 약 좀 주지 뭘 또 자꾸 줄여가지고 돈 나빠져가지고 또 그것도 또 개방병동으로 또 옮겨놓을 테니 또다시 폐쇄병동으로 보내고 뭐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같이 일 못해거든요. 실제로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는 근무자도 있는가 하면은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한 젊은 나이에 인생이 정상적인 생활로 바꿔놓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저런 의사 처음 봤네. 어떻게든지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간호사 보호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세상이 다 사람이 새끼 밥 먹고 살아가는 건 다 똑같은데 다 같은 환자를 치료하더라도 특히 조현병은 20대 전후의 젊은 사람들인데
약을 이렇게 주면 이건 100% 폐인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채소 유지 용량을 찾은 사람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 사례 2번 같은 경우는요,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걸 내몰라라 하고 눈을 감으면서 그냥 나한테 오는 동안에는 재발하면서 좋다 그러고 약 세게 주고 맨날 잠이나 10시간, 12시간 잔다고 해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면은 정신과 약이 원래 그래요. 약 안 먹으면 재발할 테니까. 재발하니까 그냥 잡수세요. 아유, 살이 너무 찌는데요. 60kg도 안 됐는데 지금 96kg 나가는데요. 정신과 약이 원래 살을 많이 찌죠. 약 안 먹으니까 재발하니까 그냥 잡수세요. 그 보호자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현병은 우리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면 어디서 잘못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 그게 벌써 세월이 5년, 10년 흘러버리면은 벌써 이 환자의 인생이 삐딱해집니다. 왜?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뭐, 두드리며 갔더니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는데, 아유, 뭐, 내가 그럴 능력도 없고, 몸도 무겁고, 하루 종일 졸리고, 뭐, 세상 만사 구차인데 뭘 자꾸 하라 그래. 그래.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 너희나 잘해. 그러니까 있지. 다 갖다 얘기만 하고 5년, 정신보건센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개설한 지 5년 됐다는데, 5년 개월로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고, 이런 데이케어 센터나, 이런 주거 프로그램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은 클라이언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거기에 맞춰지고 노력하는 정신보건 상담원들한테는 꼭 그런 사람들이 탄생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정신과가 뭐 별거 있어. 그냥 병원은 여간업이고, 우리도 그냥 클라이언트나 특히 모아가지고 뭐 하고 있으면 뭐 그걸로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걸로 내가 공급받으면 내가 할 일 다 했지. 이런 사람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의사랑 협조를 하든 누구랑 협조를 하든 본인이랑 협조든 보호자랑 협조를 하든 채소 유종량을 자꾸 정상적인 생활을 들어간 사람들 만나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실제로 이건 굉장히 귀한 일이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나이 40대에도 앞에 60대가 되신 어르신들, 장로님들 모셔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젊은 아이의 한 인생이 시궁창처럼 결국 나중에 부모 돌아가시면 대형병원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정상적인 생활로 돌려놓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정신과 의사 혼자서 죽치고 장구치고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간호사, 복지사, 임시항생증 전부 다 이 과정이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5년, 10년 지나면서 아무리 뭘 해야 된다. 엄마 하는 일에 반을 도와라.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리 하는 거라도 도와라. 도라이인데 왜 나보고 자꾸 일하라 그래요? 본인 입에서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게 5년, 10년 지나면 거의 다 그렇게 돼버려요. 왜? 약 잘 먹고 5년, 10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삐쩍 마른 의사가 툭 나타나더니 남들처럼 살 수 있다. 해라. 엄마 하는 일 반 이상 도와야 된다. 웃기고 있는데 너나 잘해라.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오래된 환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프로그램, 이런 데이케어 센터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 선생님들도 이제 한계를 많이 느껴요.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뭘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약물입니다. 약을 이렇게 먹고는 모든 일상들이 다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 현상, 매너리즘을 깨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모든 기관에서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 때우고 애들 수업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지 사고만 안 생깁니다. 땜빵 하는 걸로 내가 교육자의 의무를 다 했다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어떤 아이가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머리 위에 있는 놈이 그냥 책임 들다보지도 안 하고 저걸 어떻게 하면 뭘 만들어 볼까 하고 끝나면서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야, 너 차라리 집에서 깨면 한번 시큰 한번 해보라 그러고 별 시도를 다 해보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학교나 교회나 기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 집단이 같이 건강하게 가겠다고 생각하는 집단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고가 생기지 않고 숫자만 채우고 이걸로 내 봉급 받고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건데,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가감하게 이 제도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는 거는 이제 정신보건 상담원들이 각자의 인생관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각각 한 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발병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4대 1번 경우는요? 2014년. 이제 2년밖에 안 됐죠? 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뭐하고 있습니까? 약을 이렇게 먹고 잠자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항상 피곤해요. 아니, 피곤해하는데 몇 시간 좀 잡니까? 낮잠까지 포함하면. 뭐 10시간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10시간 이상 자는 것에 대해서 주치의한테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들려요? 살찌는 거랑 그런 거랑 부작용인데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네. 다른 약으로 바꿔도 그거는 다 그 효과는 거기에 조현병에 대한 약이니까 다른 방법이 자, 없고요. 우선 주치의 이 대답이 틀렸습니다. 제가 카페 여기 사이프리 상담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여기 사이프리 상담실이 주로 이제 조현병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저기에 이런 내용을 올리면은 제 다음 줄을 쭉 그어가지고 주치 교체 대상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왜? 비만을 피해갈 약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 도표 적혀 있습니다. 그 도표 밑에 1번 경험상 로나센 젤록스로 바꾸어서 체중 감량이 반에서나 성공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내가 먹는 이 솔리안이나 프리타핀은 대표적으로 더 비만이 오는 약이고 식탐 부작용이 없는 약이 로나센하고 젤록스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약을 권하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는 뭐냐? 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다만 그냥 매니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0kg밖에 아니던 처녀가 6개월을 서울대병원 납병원을 다녔는데 96kg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90%가 늘었네. 그 체중이 60%가 늘 때까지 그 담당 교수님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니 뭐 매일 일주일에 5일을 가는데 마주치면 잘 잤냐? 예, 잘 잤습니다. 그걸로 끝이었대요. 그럼 자, 이런 비만이 오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저 카페에 가체중에 대해 가지고 적어놓은 것만요 상당글만 일주일 많습니다. 그래서 노나센이나 젤록스를 권하지 못하는 주치는 바꾸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왜? 그 의사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맨날 들을 얘기는 정신과 약은 원래 다 비만이 오고 가수면이 와요. 그 소리밖에 들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약을 바꿔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 약으로 바뀌면 반에서나 원래 체중까지 내려옵니다. 본인 노력해야 따라서. 솔리안이나 쿠에타핀이 신세대 약들이고 비교적 비싸고 좋은 약이죠. 좋은 약이죠. 특히 이 쿠에타핀하고 자이프렉산은 전 진짜로 알았습니다. 왜? 너무 많이 깔아지고. 솔리안은 그나마 그 중에 좀 덜 깔아져요. 덜 깔아지는데도 잠을 10시간 이상 잔다는 거는 설사 이 약을 먹는다 한다 하더라도 벌써 제가 32세 처녀를 만났다가는 남자들도 솔리안 딴 거 다 끊고 결국은 한 달 만에 태어날 때 솔리안 200ml까지 내립니다. 이걸 한 달 만에 시도를 해서 성공하면 200ml로 나가요. 여자들의 경우에 200 이상을 써가지고 태어난 환자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제 기억이 없어요. 예. 줄이다가 나빠진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주사를 보내가지고요. 그건 더 나쁜 방법이니까 나중에 칼럼에 그 주사제 쓰다가 일본에서 한 4년 전인가 한 20명 사망했다고 보고서를 냈다가
얼마 전에 6월 달에 85명 사망했다고 그 기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인용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인용해. 칼럼. 예. 방금 기사. 한리페리도님 메가 장기주사제 85명 사망. 인터넷에 뜬 기사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망뿐만 아니라 이 장기주사제가 한 달분이 내 엉덩이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서서히 분비된다고 그러지만 이 약물로 인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게 와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장기주사제는 쓸 약이 없대. 그건 죽어도 약 안 먹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개발이 된 약이에요. 그럼 약 잘 먹고 있는데 그 약을 왜 쓰냐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사 잘 맞는다 한다 하더라도 그 맞을 이유가 없어요. 약을 어떻게든지 빨리 줄여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제가 2달마다 이제 얘기 오는데 이 크레타피는 당장 끊으십시오. 이거 끊어도 솔리안 600원이라도 잠 많이 잡니다. 이거 200도 끊으십시오. 솔리안 400 하나만 달랑 먹어보십시오. 딴 거는 뭐 먹는 거 없습니까? 부작용 해소제나 이런 거. 다른 약은 없어요. 네. 이 솔리안 400짜리 하나만 한 2주 먹다가 저것도 300으로 줄이십시오. 거기까지는 제발 없습니다. 지금 체격이 워낙 커서 200까지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2달 동안에 오늘부터 솔리안 400만 먹다가 2주 있다 300으로 줄여보십시오. 생활의 질이 다르거든요. 수면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장기주사제는 절대로 권할 약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 인터넷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원래 학교 공부는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뭐 전공하셨어요? 사회복지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려면 약이 내 일상을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 수면이 8시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요. 자, 이 약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제 외래에 온다면 제가 대부분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원래는 이 로나산을 제가 8mm 이상 잘 안 넣는데 8에서 한 10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모든 생활이 다 아주 건강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현병 진단이 모른다는데 정신병 약을 쓰면 안 되죠. 그럼 진단이 확실해야 돼요. 정치가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3, 4개월. 네. 그럼 처음에 정신과 갈 때 증세가 뭐였죠? 갑자기 이거 지켜보고 있다. 예. 이미 그 한마디만 해도요, 조현병 말고는 붙일 진단이 없어요. 그리고 조현병 약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증세가 좋아졌다면 아주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증세는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지 않아. 계속 그냥 그 상태가 있다가 또 약. 얼굴 표정이 굳고 굉장히 텐스해 보이는 게 웃기도 하고 부드럽게 풀렸습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조금 심해지지 않, 약 먹고는 조금 심해지는 것 자, 같아요. 제가 왜 그걸 묻냐면 여기 한번 덮여보십시오. 제일 밑에서 네 번째가 리스페리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리스페리돈은 치료 범위 용량이 3mm에서 6mm인데 계속해서 1mm만 줬다면 안 좋아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보면은 최소 유지 용량을 0.5에서 2mm 사이니까 좋아진 상태에서 한 달이 걸쳐서 약 줄여가지고 1mm를 먹고 있다면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증세가 깨끗하게 안 좋아졌고 리스펜을 갖다가 1mm 이상 올려붙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물론 1mm에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1mm.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정신과 갈 때랑 별반 차이가 없다면 약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아미트 같은 약을 잠 못 잔다고 줬을 수도 있는데 이거 우울증 약인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막 불안증이 심하게 해준다고 하는 게 만일에 정신병적인 증세로 막 불안증이 있다면 이 항불안제를 먹으나 말아요. 불안하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항정신병 약물을 제대로 써서 누가 나 쳐다보다든가 피해망상 같은 이런 망상 내용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얼굴이 조현병이 오면 얼굴이 굉장히 텐스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본인 스스로. 웃기도 하고 잠도 푹 자고 다 없어져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좋아져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도 내가 생생하게 경험했던 기억력 때문에 그걸 말로 할 수 있어요.
있어.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의사들이 약을 자꾸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1mm 이상 먹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아직 반응이 없는 차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아밀파이를 20ml를 먹으면요. 여기 한번 덮여 한번 보십시오. 아밀파이 밑에서 세 번째 채소 유지 용량을 1mm에서 7.5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7.5까지 줄이는 시도를 안 했다면은 이거는 그 채소 용량이 제일 많은 것에서도 3배를 먹고 있고요. 이 아밀파이를 1mm만 먹고 괜찮은 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먹는 건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아, 그게요. 봄에 저희 아들은 몸이 좀 하는데 15를 먹다가 5mm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 늘릴 때 이유가 뭡니까? 그거 늘리고 나서 더 개선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없었어요. 아니, 자, 늘려서 개선된 게 없다면 무조건 더 내리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자, 예. 자, 한번 보십시오. 항정신병 약물은 늘려서 바로 무슨 개선점이 있지 않으면 더 내리는 게 맞습니다. 자, 약을 엄청나게, 이게 아밀파이 같은 데 한 40ml, 50ml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병원 가서 뭐라고 그랬길래 한 채이 들리냐고 묻길래 아직도 조금 들린다고 대답했더라고요. 갈 때마다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갔으면은 들리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약을 자꾸 2배, 3배로 올려도 들리는 게 비슷하다는데 그거 더 올려서 뭐합니까? 그러면 잔여 증세로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정신병적인 증세고 환각이지만 내가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 의사가 물으니까 가서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증량했더니 더 나은 개선점이 아무것도 없다. 바로 내리는 게 정답입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보고 더 나은 점이 없다면은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우울증약 같은 거는 별로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잠을 잘 자고 있다면은 잠을 잘 못 자서 이 쿠에타핀 25ml를 먹습니까? 잠은 잘 잡니까? 예. 예.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빼버리십시오. 이것도 정신병 약인데 짬뽕으로 먹을 이유가 없는 약이에요. 이것도 없애버리고 우울증 약도 없애버리고 트리엑신은 이제 부작용이 올까봐 랩솔이랑 주는데 이걸 5를 갖다가 올린 지가 얼마나 됐어요? 봄에. 네, 봄에 올렸으면 예. 충분히 너무 많이 봤으니까 15로 도로 내려놓고 네. 한 2주 있다가 15에서 다시 10으로까지 또 내리십시오.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 보면은 제가 7.5까지는 줄여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채소유지 용량이 그죠? 예. 그래서 7.5까지 내려가면은 반도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중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확 달라져요. 내가 잃어버린 많은 능력들이 다 다시 살아나요. 조현병은 절대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IQ가 떨어지는 병이 아니에요. 약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떨어지기. 이렇게 약 먹으면 옛날 머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암기가 안 돼요. 마지막 분 한번 보십시오. 자, 리스펜 6mm, 이거는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리스펜은 적정, 그러니까 치료범위 용량을 3 내지 6mm라고 적어놨는데, 거기다 또, 이게 로도핀일 겁니다. 이렇게 복합 처방을 내면은 제가 카페에다 요 줄 딱 떠놓고 수치 교체 대상입니다. 이렇게 딱 씁니다. 당장 이거 반으로 다 줄여도 재활 없습니다. 더군다나 60kg밖에 안 되는데 당장 반으로 줄여서 복용하다가 4일만 지나면 로도핀은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래도 재활 없습니다. 재활 올 확률 5%도 안 돼요. 자, 오늘부터 반으로 줄이고 일주일 후에 로도핀 다 끊고 리스펜 3mm만 먹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올지 모르니까 제 인대노 10은 그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2알만 먹어요. 이것도 과용량이에요. 이것도 2주일 있다 또 줄여야 됩니다. 대부분 여성들의 60kg는 리스펜 1.5에서도 재발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리스펜 1.5에서 재발할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95%나 재발 없어요. 이걸
4배를 먹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로도필이라는 백미를 또 먹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소화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안 들어와요. 자, 부모님들이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주치 교체 대상이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제발 주치, 이게 1, 3, 4는 전부 주치 교체 대상입니다. 용량만 보고 이건 교체 대상이에요. 왜? 나날이 비만만 올 양이고 식탐이 강하고 잠만 많이 자고 체감도 소화를 못하는 상태에 빠뜨려 놨는데 조현병이 그런 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병이라면은 그래 95% 재활이 없다는데 나도 한번 줄여봐야지. 줄이십시오. 그게 먼저지 쭉 주치한 데 가서 권영택이 일러 마치는 게 먼저 아니에요. 권영택이 나쁜 놈 만들어서 뭐해? 내 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나이 34시면은 시집도 하고 아들 딸 낳고 살 수 있는데 약 이렇게 먹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절대로 시집 못 보냅니다. 이 의사는 시집 가서 건강한 아들 딸 낳고 살 수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시집 보내면 큰일 난다고 얘기합니다. 보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남자가 생겼다 그러면 기어날 텐데요. 그리고 자제시킵니다. 자, 처음부터 시발점이 다릅니다. 그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한번 그 칼럼이 나오더라고요. 칼럼에 공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칼럼의 공지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결기 없는 자 조금 이따 오늘 이 칼럼 공지에 보면은 이제 집권 하나 주십시오. 이런 유지 용량이라든가 또 10년 동안 계속해서 헛소리를 해냈다든가 지금 이 항정식병 약물에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도표가 지금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조현병은 약물 치료로 원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병이라는 걸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원래 일상이 아닙니다. 원래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 유지 용량이 최소 유지 용량이 꼭 되어야 합니다. 자, 헛소리만 하면 뭐합니까? 잠을 12시간씩 자고 자꾸 살만 찌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끝이 아닌데 그게 치료가 끝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주치의는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 전문의가 3,000명이 넘어요. 소비자는 여러분들이고 의사 선택권들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대학 교수고 책을 냈단다 하더라도 그건 틀렸어요. 왜? 남들은 정상적인 생활하고 건강한 얘기까지 나을 수 있다는데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진료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느낌이 딱 와요. 제가 이 경우에도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차트에다가 환자가 오면 약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 ABCD X 등급인데 정신과 약물은 전부 BCD 등급이고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기형아랑 별 연관이 없다. 기형아 확률이 2%가 넘어가는데 BCD 등급을 먹었다고 해서 이 2%가 2.4% 정도 늘어나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100명이면 98명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97.6명 건강하게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집가지 마라 평생 혼자 살아라 그럴 병이 절대로 안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다. 내가 내 딸이나 내 마누라 같으면 얼마든지 임신하고 애기 낳으면 된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차트에다 적어놓는다고 그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왜? 2%라도 기형아가 진짜로 태어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권세에 애나라고 그랬는데 기형아 났으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그러면 진짜로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근데 2%의 확률이라는 거는 모든 산모가 다 똑같습니다. 병이 없는, 조현병이 없는 사람들의 산모도 여기 있는 어머니들도 내 자식 뵀을 때 다 아유 혹시나 문제 있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은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2% 정도 문제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게 2.4% 태어난다고 시집가지 마라, 애기 낳지 마라, 이건 타당한 조언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남의 인생을 함부로 가름짓지 말라. 제가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글 써놓은 게 그렇게 써놨어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그래서 평생 그런 조언을 한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할 것이냐. 제가 그렇게까지 적어놨습니다. 왜?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자기는 뭘 근거로 가지고 남의 멀쩡한 처녀의 인생을 시집까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애 낳지 마라. 아니잖아. 모든 게 하나하나 여기 칼럼에 들어오시면 공지에 있는 거라도 꼭 다 읽기를 바라요. 조금만 더 읽어주십시오. 이 격이 없는 대화라는 거, 저걸 이제 오늘 강의하는 거하고 굉장히 좀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갖다가 찾아내게 되느냐. 또 정신보건 상담원들은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많은 좋은 결과를 클라이언트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저 격이 없는 대화에 들어가서 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치료자는 스스럼 없이 클라이언트들한테, 환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어요. 저 딸아이가 내 딸이라면 내가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이 답이 나와요. 전 젊은 날부터 이 조현병이 만일에 제가 하는 일이 내가 보는 환자가 모두 다 시집 못 가고 아들, 딸 낳아 결혼하면 안 되고 이런 병이었다면 저 정신과에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재미 하나도 없어요.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전부 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삐딱한 인간 만들어 놓는다면 그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그러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다 돼요. 다 되다 보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고 보람되고 감동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과 영역의 일뿐만 아니라 회사나 학교나 다 똑같다고 봐요. 교회까지도. 자, 모든 선배가 다 나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사도 들어가면 나 갈구는 사람이 있고 잘해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쁜 신입사원이 하나 오면 저 여자 어떡한지 꼬셔가지고 유부남인데도 별짓 다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인가 하면 야 저런 애들을 잘 보아야지 어떡한지 좋은데 시집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자, 생각하는 관점이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인생관이 그렇게 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마이동풍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극을 주면 내가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나의 자식이나 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그렇지 남들이 된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아까 애기 78명 태어났다는 그런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문에 딸 때 배웠던 교수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실제로 해봐야지 하고 해가지고 건강한 애기를 태어나게 한 사람이 제가 이번에 거제에 다시 갔더니 금방 구미관 제대하고 취직한 사람이 거제에 제가 한 1년 같이 있었는데 건문장님 진짜 약 소량 못해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5년 됐어 5년. 정신과에서 자기가 더 좋아요. 왜? 자기는 정부대학을 가정에 자기가 교육을 받았던 선배들한테는 교수한테는 다 시집가면 안 돼. 경화 얘기만 듣고 시집 보낼 생각도 안 했다가 책 보고 글 보고 자기가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그대로 해봤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감동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또 나중에 자기 후배한테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정신보건 상담원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프로그램만 하고 진행하고 숫자 맞춰가지고 보내주고 그걸로 끝을 내면은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을 부르고 늘어져가지고 아니 뭔가 왔는데 깨끗지가 않아요. 깨끗지 않으면 사실은 일주일 이상 기다리면 안 돼요. 일주일이면은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데리고 좀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 차 태워가지고 저한테 왔죠. 왔다가는 한번 열의를 한번 보여보세요. 그 사람 틀림없이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 저는 정상적인 생활로 안 들어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대부분 보면은 저한테까지 왔다가도 저 좋은 글들을 보고 저한테까지 왔다가도 월요일날 입원해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날 퇴원시킨 부모가 하나 있어요. 자, 발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나이 이제 20살 된 애가 어머니 치마만 붙잡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막 입원할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하고 개방동동에다가 3주만 놔두고 가세요.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서 데리고 가세요. 이제 부모가 보기에도 발병하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어린애 같아져가지고 자기 어머니 바지가랑이만 잡고 있습니다. 일단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 시키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방동동에 있는 보호사 간호사를 막 계속 저 집에 가야 돼, 저 집에 가야 돼, 저 집에 이렇게 개방동동에 있는 근무자들이 일을 못하니까 삐빅 전화가 와요. 감당하기 힘들면 폐사를 올리세요.
개방병동에 입원시켰다는데 폐쇄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지고 이틀 밤을 잤어요. 이틀 만에 이 부모가 씩씩거리면서 병원에 온 거예요. 폐쇄를 보냈으면 연락이 안 주시지. 그 말은 맞아요. 그래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것까지 연락을 못했고 저도 아직까지 왜 폐쇄로까지 갔는지 저도 아직까지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쁜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내가 웃어가면서 했더니 화를 막 뻘락 내더니 오늘 당장 데려간 거예요. 자, 건영탄이를 못 믿어 데려가는 건 괜찮아요. 그럼 데려가서 그 아들이 정상적인 사람도 들어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제가 아무리 다 잘한다고 한다고 해도 그 부모가 그 화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개방병동 올라갔더니 보호사도 막 친절하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그러고 전화번호까지 주더래. 무슨 보호사가 또 자기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또 왜 줘? 그랬는데 더 웃기는 건 그 다음에 애가 징징징거리고 이러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고 폐쇄병동으로 보내놓고는 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다음날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 전화번호까지 받았으니까 전화를 하니까 이 보호사가 또 주제넘게 나서가지고 아니 애를 그렇게 의존성 있게 그렇게 길러나가지고 어떡하라고 그러실까? 그 보호사가 할 얘기가 아니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의사가 하든가 아니면 보호사는 일단 올라가게 했으면 또 병동에 또 간호사를 부릅니다.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 보호자가 이래가지고 설명도 못 들은 모양이니까 이래가지고 올라갔다는 걸 뭐 얘기를 하면 좋기 때문에 간호사를 바꾸겠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보호사가 월권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제가 개인 병원, 작은 병원에 가 있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보호사, 간호사, 복지사 다 생깁니다. 이게 다 평정이 되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려면 적어도 한 2년은 걸리는 거예요. 제가 거제에 있으면서 3년 있어 보니까 병원이 전체적으로 다 변해요. 이상하게 하던 사람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런 걸 치료적인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환자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게 같이 부대 끼다 보면 저절로 생겨나는데 그 와중에 환자나 보호자들은 왔다가 흘러갈 수 있는데 아니 건영타이를 보고 왔으면 건영타이가 계산한 짓을 한 게 아니라면은 저한테 끝까지 매달려보지 그 보호사가 월권하고 이상한 소리 한 것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보세요. 클로자핀을 75ml 먹고 있는데 이거 아드님한테는 클로자핀은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쓸 이야기 아닙니다. 인베가스티나 장기주사제를 맞고 있는데 이것도 쓸 이야기 아닙니다. 어머니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당장 데려요. 그러세요? 데리고 가세요. 이제는요. 저도 65세예요. 대구 따라오는 사람만 하기에도 바빠요. 자, 왔다가 저 인간이 뭐 좀 한다 그래가지고 왔더니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네. 자, 근무자들을 작은 병원이어도 직원이 4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되기까지 시간적인 게 필요하고 제가 아직까지 그 병원에 근무한 지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간호사들도 사람이 돼서 어떻게든지 보조 맞추고 환자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간호사가 있는가 하면은 환자 하나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그런 걸 퇴근한 의사한테 전화를 할 때 환자가 안 좋아졌다는 뜻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 못하겠습니까? 정신병 약을 그럼 더 주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무래도 걱정돼서 내가 일요일날 저녁 때 들어갔더니 환자는 나빠진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간호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잘못 판단한 거를 환자가 상태 나빠진 걸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면 집에 있는 의사는 정신병 약을 더 주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걸 갖다가 사람 긍정적인 치료자의 마인드를 가지게끔 만들어가면서 한 식구가 되는 데는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와중에 제가 카페에 있는 글이랑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절대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놓고 제가 어떤 때는 글을 써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보호자, 부모, 뭐 이런 그런 글 적어놓은 거 보세요. 자, 저를 비난하고 가서 아들한테 내 딸한테 좋은 일이 생겨난다면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 장래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선 약부터 다 틀렸습니다. 첫째는 약이고 그 다음에는 병 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뭐 공무원 생활인가 학교 생활인가 했다는데 자기 직업 때려쳐서 이 아이를 키워간다고.
아들 케어한다고 2년 동안 케어해놓으면 어머니 치맛자락만 잡고 있는데 그게 케어하는 겁니까? 실제로 부모가 직업이 있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20대, 30대에 병났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이거 붙잡기 위해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둔다고 그러면 절대로 그만 못 두게. 부모는 부모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녀는 자녀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직업을 제쳐놓고 붙들고 물고 늘어지면요. 20대, 30대의 이 환자들은 예외 없이 어린애가 되거든요. 초등학생을 만들어요.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간섭하고 다 20대, 30대의 다 큰 성향이 무섭습니다. 본인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 데이케어 센터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들이에요. 좀 부모랑 떨어지는 게 필요해요, 오히려. 자식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는데 조현병이 생겼다고 그 자식이 다시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환자는 100% 다 망가져요. 점점 더 독립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까꿀로 20대, 30대 된 자식을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건 이건 까꿀로가 10중 8군 전부 까꿀로 갑니다. 여기 아마 이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정신보건 상담원도 틀림없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이에 맞는 일들이 생겨야 돼요. 나이 30대에는 시집가서 아들, 딸 훈육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20대, 30대는 배움의 역할을 하고 있든가 내가 돈 벌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두드림 센터 2년 동안 개근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 매너리즘이고 잘못된 거예요. 빨리빨리 여기서 6개월, 1년마다 우리 선생님들은 클라이언트 하나하나를 놓고서 평가를 제대로 해요. 우리가 과연 최선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다 했는가? 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따라온다.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할 건가? 아, 어떻게 하면 작업장에 넣어보자. 대개 조현병 환자들이 20세 전에 발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푸시하는 치료자를 만나면 결과가 더 좋습니다. 우리 정신보건 상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어주고 수동적으로 지가 하겠다는 것만 도와주는 치료자보다는 야, 너 그 대답 안 하면 뭘 그딴 걸 하려고 해? 야, 되는 걸 하자. 그리고 찾아가지고 밀어붙이는 우리 정신보건 상담원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거는 정신과 의사도 조현병의 아웃컴을 얘기할 때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푸시하는 주치의를 맡는 사람들은 아웃컴이 훨씬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조용하고 말이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끄떡끄떡만 하는 사람은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좋아지고 나면은 정신병적인 상태의 기억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 내가 닮은데도 정신병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했던 짓거리나 경험했던 걸 생각하면은 조현병이라는 걸 아니라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난 조현병 아니야 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 모든 게 자신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신이 없는데 당연한데 아, 약은 잔뜩 줘가지고 잠만 자요. 먹고 자고 3년 5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전부 재활치료 대상이잖아요. 이런 두드림 이런 센터에 클라이언트들과 많이 모이게 됐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조현병의 치료 목표는 한 달 만에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원래의 자기 생활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학교도 가능하면 휴학하지 말고 돌아가도록. 제가 중고등학생들 입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레전트 할 때부터 휴학도 잘 안 시켰어요. 휴학을 안 시키고 밀어붙여보면은 80%는 성공합니다. 밀어붙였다가 잘 안 되니까 20%는 결국은 휴학하게 되더라. 자, 처음부터 100%를 다 휴학시킨 주치의가 있고, 어떻게 하든지, 야, 학교 그냥 다녀봐. 될 거야 하고 밀어붙이고 약을 부작용 없게 해줬더니, 그대로 진행해서 학교 가는 아이들이 80%나 돼요. 그러니까, 결과는 그만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든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 정상병사를 못 돌아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주치의는 뭐라고요? 교체 대상이에요. 교체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지금 원래의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약 권하지도 않습니다. 왜? 약 바꾸다 보면 20, 30% 재발해요.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한 달, 3주고 한 달이고, 이번 한 달. 제가 약 바꾸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제가 한 달을 웬만하면 안 넘겨요. 3주는 제가 다 내보내요. 방법이 없다. 조현병이 원래 그런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약을 이거보다 더 줄이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적혀있는 경험적인 최소 유지 용량의 범위가 적혀있는데 제일 높은 용량 아미석이면 300, 리스페리온이면 2mm, 아빌리파인은 7.5mm 여기까지 줄여보지 않았으면 꼭 시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 경험적인 최소 유지 용량까지 줄일 수 있는 확률이요 90% 넘어요. 가끔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안 되더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최소 유지 용량을 찾아나가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조현병은 100%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약물로 전기치료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크로자핀이라는 2차 항정신병약이 승인되고 나서부터는 전기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전기치료를 권하거나 장기주사제를 권하는 주치의는 피하십시오. 조현병이 확실하다면은 크로자핀으로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항정신병 약물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현병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게끔 약이 다 개발되어 있다는 걸 꼭 착안하시고 지금이라도 발병하는 지 2년, 5년 이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2년이라는데 앞으로 3년만 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본인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엄마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5년 내내 젊은 날에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절에 12시간씩 잠을 자는 건데 그렇게 안 되면 더 이상한 겁니다. 우선 약이 내려와야 됩니다.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런 약 아니고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빌파이 5mm, 7.5mm면 이런 부작용 다 사라져요. 수명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리스페리돈 1mm에서 2.5mm에 다 전부 다 사라져요. 이 사례 4번을 누르시죠. 사례 4번. 네. 어머니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약주시죠. 제 말대로 당장 반으로 줄여보시고. 근데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는데 내가 엄마가 이미 되면 이렇게 줄여라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못해서 네. 2달 후에 이제 어머니 안 오십니다. 깝깝하니까 주치의한테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시집 못 보내. 자, 남들은 시집 가서 아들 달라고 산다는데 이 약 먹고는 시집 못 간다는데 뭘 더 망설여요 어머니. 안 그렇습니까? 저 딸한테는 매가지 붙잡고 와가지고 야 너 건장병원에 가서 한 달 입원하고 와라. 전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구심만 표현하고 못하겠다고 나는 못해요. 제가 주치의 바꾸라는데 그 얘기 또 해서 뭐하겠습니까? 약이 이미 이래가지고 이거는 인생을 포기해야 돼. 발병한 지 얼마나 됐어요? 8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8, 9년이면요 많이 맨날집에 빠져있어요. 아니 근데 중간에 났어요. 나서 직장도 가고. 지금도 나는 거예요. 어머니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약을 이렇게 먹고는 직장 못 다녀요. 이런 약 갖고는 못 다녀요. 옛날에 아마 직장을 갔다가 꾸준히 1년 이상 다녔다면 절대로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때는 뭐를 얼마나 먹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 그때 약도 알아보십시오. 저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주치의를 찾아가세요. 이 주치의는 아니에요. 이 주치의는 절대로 회사 못 다녀요. 그런 용량이에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 한 10분 동안 질문 받는 시간. 저희 애는요 2년 전에 발병을 했는데 네. 올 초에 또 재발을 했어서 이거 약을 끊었습니까? 예. 네, 자, 근데- 재발을 얘기할 때는 항상 단약을 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십시오. 이 약을 조현병 약 먹는 동안에는 재발이 거의 없어요. 예, 네. 약을 끊어서 재발 한 얼마 만에 재발합니까? 2년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약을 끊고 2년이나 괜찮았어요? 아 약은 중간에 또 끊었다가 또 딴 병을 네, 들어가서 뭐, 예, 알겠습니다. 뭐 약을 끊어서 재발했는데, 근데 질문 요지가 아 지금도 약을 안 먹고 있어가지고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께 지난번에 한 5월달에 한번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도 스님 앞에 가서도 안 먹겠다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안 먹고. 그래서 제가 나빠지면 곧 입원시키라고 그랬을 겁니다. 네. 안 하는 건 어머니. 자,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에 분명히 얘기해요. 약 안 먹겠다? 약 안 먹으면 재발합니다. 재발하면 입원해서 치료받을 각오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알아서 하라고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냈는데 실제로 약 안 먹고 재발했습니다. 어머니 왜 입원 안 시키세요? 이건 어머니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머니가 내 자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입원시키면 일주일이면 제정신 돌아온다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입원해가지고 약 먹고 좋아지면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제는 약 먹겠다. 이런 기회가 온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제정신이 아닌 딸을 붙잡고 왜 그냥 계시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괜찮다고. 아니 본인이 괜찮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부모가 보기에 벌써 이상해졌는데. 이거는요. 자 보세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자식을 그냥 데리고 있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면 화를 엄청 내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1년, 2년 끌다가 1년이 아니 한 5년 끌다가 데려온 부모가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아주 욕을 박아줘요. 당신 친부모 맞냐고 제가 얘기해요. 왜? 일주일도 안 돼서 제정신 돌아오는 거 봤는데 동네나 약속한 사람은 제정신 돌아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냐고요.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부모가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친부모 맞냐고 그러고 막 야단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제 앞에 다시 오지 말라고. 어머니 이건 오늘 생각을 잘 하십시오. 무조건 당장 입원시켜서 제가 약 안 먹겠다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낼 때는요. 제발 한번 입원시키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냅니다. 왜? 억지로 매기는 방법은 길게 못 가요. 저 빨간 책이 저 뒤에 빨간 책이 참 저 50명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 50명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외 없이 약을 억지로 몰래 먹인 경우는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내가 천년 때니까 엄마 딸까면서 엄마가 약 먹으라 그러니까 약 먹었는데 시집가면서 나도 내 남편이 있고 내 가정을 이루고 내가 앞으로 약 안 먹어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괜찮을 거야. 약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그 먹인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오히려 시집가서 그 사위한테 미안할 뿐이에요. 처녀 시절에 겪는 게 좋아요. 약 안 먹겠다 그러면 너 제발 한다. 제발 한다고 경고를 해서는 제발 하자마자 입원시켜야지 뭘 기다리고 계시냐고. 어머니 보세요. 제가 질문의 요지가 이미 약을 안 먹고 재발했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열을 내요. 왜냐하면 남의 자식이거든요. 약만 먹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고 제가 이렇게 역정이 나요. 재발이라고 할 수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 지금 조금 안 좋아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한테 네가 재발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뭐 하는데요? 어머니 보십시오. 이미 재발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재발한 상태에서는 의사도 대화가 안 됩니다. 병원에 데려오면은 제가 외부에서 보고 한두 마디 해보고 대화가 안 된다 싶으면 그 문제 불러서 올려보내버립니다. 왜 재발해서 제정신이 아닌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를 갖다가 설득하고 어머니 그거 의사도 안 되는데 왜 어머니는 무슨 권한으로 하게 되는데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병원이 있는 거고 의사가 있고 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참 이 질문 요지가 어머니는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약을 안 먹겠다는 자녀를 데려왔을 때 제가 돌려보낼 때는 다시 입원시키라고 나빠지면 입원시키라고 돌려보냈는데 어머님은 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면 또 엉뚱한 소리 또 하세요. 절대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환자하고 자꾸 말을 섞지 마세요. 대화가 안 되는데 말을 자꾸 섞으면요 실제로 부모가 같이 돌아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같이 돌아서 같이 입원합니다. 딴 병원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원래 모녀지간에 또 자매지간에 부자지간에 이게 전염병이 아닌데도 아들 놈이 뭐 애비한테 욕 찍어내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니 꿀 앉아 아버지가 꿀 앉아가지고 잘못했다고 빕니까? 그러면 나아지려나 낫기는 어느 집을 뭐가 나요? 버릇만 더 나빠지기만 돼요. 버릇만 좋아지고 난 다음에 기억력이 다 생생하게 있습니다. 기억력이 생생하게 있는데 내가 좀 세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릎 꿇고 나한테 용서를 담깁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나 이제 10대들이 이게 나쁜 버릇을 만들어줄 뿐이에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는 정신과 의사도 면담이 안 되는데 약 먹이면 하루 이틀이면 좋아지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교육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어머님이 뭘 할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어머님 전문가가 왜 있고 의사가 왜 있고 약이 왜 있습니까? 그죠?
거기다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그만 얘기하세요. 누구 저기 딴지 예. 사례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예.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사례 4번뿐만 아니고 조현병은 다 평생 먹는 겁니다. 평생 먹어야 돼요. 예, 안 먹을 방법이 없고 조울병은 30%나 재발이 저절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분간해야 되고요. 조현병이 확실하다면은 약 끊을 방법은 없습니다. 평생 먹어야 돼요. 예, 그리고 불면의 양극성 장애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 양극성 장애가 조울병인데요. 조울병은 아까 얘기한 대로 30%는 재발이 없다고. 지금 사례 4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는데요. 예. 저랑 입원해서 좀 비슷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울병이냐 조현병이냐는 분명한 분간이 필요하고요.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건 나중에 카페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불면요? 불명.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예, 그건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예, 크게 보면 조울병, 조현병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수면하고 과체중 때문에 일상생활이 복귀가 너무 힘든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별 방법 없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주치 교체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과수면과 비만을 피해갈 약이 있다니까요. 예, 이런 약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전문의를 만나셔야 됩니다. 어머니 뭐 무슨 질문을 하셨어요? 예, 프로틴 우울증 약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강박에도 효과가 있는 예, 우울증 약들이 강박에 도움되라고 씁니다. 또 비만에도 쓸 수 있고. 예, 뭐 그런 목적으로 썼다면 그냥 같이 저희 써도 돼요. 아들이 저때 체중이 갑자기 불어난 거는 올란자핀을 한 초달 정도에 2개월 정도 먹었을 때 갑자기 그렇게 많이 쪄가지고 예, 올란자핀도 제가 잘 안 쓰는 약이고요. 또 아빌파이도 한 이 정도 쓰면은 아빌파이 때문에도 살이 안 빠집니다. 아빌파이도 비만이 많이 오는 약이고요. 이 경우에도 이 비만 때문에도 이 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까 거기 제 첫 번째 로나센 젤독스로 교체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 것 이걸로 약 바꿀 의사를 찾으십시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너무 큰 소리 내서 죄송한데요. 이건 시키더라고. 그냥 내고 있으면 안 돼요. 가자고 그러니까 그때 그게 뭐냐? 아니 그렇게 가면 맞고도 제가 묻지도 말고 그냥 엠브레스 불러가지고 입원시키려는데도 어머니는 그걸 왜 자꾸 묻냐고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예 정상적인 답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 묻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의사도 오면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판단만 쓰면 더 이상 대화 안 한다니까요. 폐쇄병동에 올려놓고 약 쓰고 심지어는 약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사를 주거나 저건 주사만 제대로 맞아도 이틀만 맞으면 제정신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어도 저한테 물어보고 뭘 해야지. 어머니 그 판단이 틀렸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는 평생 약 먹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는 평생 먹는 사람들이고요. 30%예요. 예. 30%는 재발이 없다고요. 30%는 재발이 없어서 저 책에 사례 18번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 18번이 조울병으로 바뀌었는데 한 8년인가 약 먹고 약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아, 애기 8년 먹어요? 예, 8년 먹고 조울병이 사라졌고 지금 현재 애기 둘 낳고 그냥 잘 살아요. 예, 저기 18번에 여기 칼럼에 들어가면 사례연구 5번에 그걸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조울병인데 의사로서 너무 겁을 내가지고 약을 오래 먹였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사례연구 5번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조울병이 근데 조울병인지 조현병인지 먼저 분간부터 돼야 됩니다. 예. 조현병인데 조울병 시큰 읽어봤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 또 뭐 주물에도 너무 극심하면 조증에서 그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분간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머님 이 약으로 봐서는 조울병 아닙니다. 아니니까 조울병 관심 갖지 마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우리도 머리 아파요. 예.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 망상이 없는데 망상형을 왜 주는 거죠? 그건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거는 망상이 없는데 망상에 그러니까 조현병 약을 줄 리가 있습니까? 이 조현병 약을 안티사이코틱스라고 그래서요 항정신병 약물인데 그거는 망상과 환각을 없애주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뭐 개인적인 특별한 게 있는 것들은 각자 또 나중에 알아서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